네, 7월 7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신 한상희 의원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 할게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7월 네. 7일이었네요. 네, 7월 7일인데 행운의 7이 두 개나 있는데 와, 네. 시장은 행운이 없었어요. 네, 너무 저 급락을 저는 하고. 오늘 그래서 숫자를 여러 네, 개 몇 개를 좀 보고 왔는데 네, 우리 한 지난주 정도만 해도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오른 종목 수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오늘 오른 종목 수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종목 수로? 그 뉘앙스로 보면 네. 오늘인가요? 오늘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오른 어, 종목 수가 거의 한 400개쯤 되는 거로 코스피 거의 400개쯤 되고요. 네. 하락 종목은 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50%가 넘고 그렇죠. 거기에 우선주랑 각종 AI 관련 주식을 합치면 무조건 60%가 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과 관련된 게 많이 빠지게 되면 많이 주식이 급락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52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되게 미미해요. 그리고 애플,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이슈를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애플인데 뭐 안 사주겠다, 싸게 사겠다, 별의별 행동을 많이 했죠. 뭐 중국 걸 쓰겠다. 가격 올리겠다. 애플이 네. 거의 신고가를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시장의 구조가 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뭔가 매크로적이나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음. 분들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장을 복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사이드카가 일상이고 네. 서킷까지 네.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걸리고 이런 시장에 있다 보면 네. 이런 말씀을 되새기려고 해도 '어떡하지? 뭔가 네. 문제가 생겼나? 네. 큰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위원님 말씀은 "매크로나 펀더멘탈 이상이 아니다."라는 저는 오늘도 그런 지금 결론이시네요. 아직 네. 이슈라고 볼 만한 거는 어. 별로 없다고 저는 여전히 아 생각을 그러세요? 하고요. 어. 왜냐하면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비중입니다. 지금 메모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부품이 대한민국 1 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관심을 받은 거지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원래 1-2%를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증시의 급락이나 급상승을 논할 때는 미국만 보면 됩니다. 아.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확인하면 이 장이 정말 어떤 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가 지금 7천 오늘 한 4,500 음. 되잖아요. 그 고점 대비 한 거의 20%가 빠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도 올해 코스피가 80%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물론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올해만 많이 올랐냐? 작년에도 거의 한 60-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약간 취해 있는 거지 음. 그냥 길 차트로 보면은 일상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했고요. 그냥 좀 거칠긴 하지만 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네. 거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9 월까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의 싸움인 거지 네. 우리나라의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한국 시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는 데는 덜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음.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핵심이 될 수 있다. 뭔가 힌트가 되는 최근에 이제 포착이 되는 그런 특징이 혹시 있으세요? 음 감지되는 게?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썼던 하반기 전망 자료를 보면은 네. 제목이 이제 로테이션이었는데 물론 로테이션. 이렇게 강력하게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건 말도 네. 안 되고 그걸 생각했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다우는 뭐 다우는 최고치고. 신고가고 네. S&P는 고점 대비 한 1% 정도 빠졌나? 그 정도고 나스닥도 메모리가 많긴 하지만 고점 대비 한 3-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게 반등하고 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가 반등하고 소프트웨어가 반등하고 바이오가 반등을 하니까 음. 거기는 전체 메모리의 비중이 시가총액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음. 6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만약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나 다른 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장도 350개나 주식이 오른 이유가 오늘 KTNG 뭐 엄청나게 오르고 화장품 오르고 뭐 은행주도 오르고 뭐 오르고. 이랬단 말이죠. 대신에 네. 이제 그동안 작년에 잘 나갔던 뭐 조선방산, 원전, 뭐 건설, 뭐 반도체 이렇게 쭉 빠진 거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최근 이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소부장 주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장비주들은 그저께까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냈었고 미국의 장비주가 그렇다고 싸기를 하냐? ASML이 사실 제일 좋은 장비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PER이 60배쯤 됩니다. AMAT이라고 전후 공정 다 하고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미국 회사도 한 60배쯤 PER이 돼요. 램 리서치도 한 50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PER이 6배인데 왜 30배짜리 소부장 사야 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바보 멍청이는 아니란 말이죠. 마이크론이 한 8배, 9배인데 얘 60배짜리를 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 바이오 자료를 최근에 쓴 게 있는데 네. 이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 좀 주시면 좋은데요. 네. 요 그림 1번을 한 번만 봐주시면 우리 명확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가 높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WTI는 70달러 밑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유가 70달러가 유지되면 CPI는 5월 달이 정점입니다. 이건 거의 왜냐하면 70달러라는 유가가 있으면 작년 거에서 계산하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긴 하지만 네. 3.6 높긴 하지만 떨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변화율이 꺾이면 이거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도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급등하고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꺾이니까 확진자 엄청 많았는데 네. 2020년에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증시에서는 델타가 중요하지 절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유가가 70달러를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하락한다는 게 포인트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WTI하고 10년물하고의 그림을 보면 원래 전쟁이 나고부터는 WTI하고 10년물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6월 달에 휴전 이슈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금리는 아직도 4.47, 4.48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금리가 안 빠져요. 이 갭을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 케빈 워시가 매파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안 빠진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불안함이 생기냐면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메모리가 전체 시장을 무너뜨릴 거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매파적으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유가가 유지가 되면 물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케빈 워시가 매파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 갭은 뭐로 설명하냐면 저는 유동성하고 경기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 미국의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하고 아직도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싸고요. 연준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 증가율도 2028년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돈을 빌려 가지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돈을 빌려 가지고 채권, 장기 채권을 사면 됩니다. 심플. 그러면 돈을 무조건 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갭이 경기 때문이라고 하면 채권 사면 안 되죠.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라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뭘 한 거냐면 주식을 산 겁니다. 증거가 이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XBI는 미국의 바이오 ETF고 대형 바이오가 아니고 한 200개 정도 종목이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코스닥이라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작다고 해도 안 되죠. 어쨌든 많은 회사가 네, 모여 있는 네. 바이오입니다. 릴리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시면 6월 달에 미국도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 조정을 받는 기간에 바이오가 계속 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네. 미국의 우리나라 우주 관련주들은 많이 빠지지만 미국 우주 관련주도 빠졌지만 미국의 방산 기업들도 올해 5월 말부터 한 2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 같은 종목 못 사죠. 네. 바이오는 금리 오르면 안 된다면서요. 음. 근데도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빅파마들이 그 바이오 기업들 인수하는 건 지금 정도의 이 금리가 충분히 경기에 역행하지 않는 금리라고 믿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네. 이거는 결국 경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4페이지 잠시만요. 한국의 바이오랑 미국의 바이오의 이 그림이 지금 뭐가 좀 이게 지금 말로 할게요. 네네네.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네. 그림 보시면 좋은데 한국 바이오의 움직임하고 미국 바이오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펀더멘탈하게는 다른데요. 과거 10년, 15년 차트를 그려보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축을 같이 놓고 봐도.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한국하고 미국의 바이오의 괴리가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제 네.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을 띄워주시고 요거 맞아요? 네, 제가 뭐가 네네. 잘못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거 한번 요거 봐주시면 설명해 주세요. 네.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바이오의 모습인데 네. 진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15년에서 18년까지 바이오를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저게 항상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 차트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상당히 괴리가 생겼죠. 저게 결국 우리나라의 메모리로 쏠린 수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반쯤 맞고 반쯤 항상 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은 게 케빈 어시가 매파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저거는 바이오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바이오 너무 비싸게 우리가 바이오 투자했다고 생각할 건데 만약에 최소한 9월까지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미국의 경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보시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적정하게 예를 들어 팍 떨어지면 안 돼요. 적정하게 떨어지면 아주 아름다운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 상태에서 저 괴리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올라가는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포트 렌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요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요 차트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 얘기 듣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최근에 미국 바이오는 좋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끝에 가서 괴리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위원님은 하반기에는 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저는 쪽도 순환매가 돌면서 바이오 쪽으로? 저는 최소한 3분기까지는 좋다. 저는 이제 작년에 썼던 리포트나 올해 네. 5월 달에 썼던 하반기 전망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9월까지는 장이 좋다. 왜냐하면 7월 FOMC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케빈 어시는 제가 봤던 이제 연준 의장 중에 가장 정치적인 의장이고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자기는 분명히 물가를 잡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거나 자산 매입을 중단하면 되거든요.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뭐라고 할 거니까 남은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원래 케빈 어시는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소신이 자산 매입을 싫어한다고 20년 전부터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그냥 자산 매입을 중단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FOM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명문이 거의 반 페이지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줄였으니까요. 네. 그 중에 앰플 리저브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굳이 써놨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로 물가를 잡고 싶었으면 케빈 어시가 그거 안 하고 중단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그걸 살려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재무부 사람하고 아침도 여러 번 먹었다는 말도 하고. 그럼 이건 행동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을 최소한 9월 FOMC에서 내가 이 SEP나 뭐 점도표나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지를 말하기 전까지는 냅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OFR, IORD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에 남아 있는 거고 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금리 높은 거나 이런 부분을 케빈 어시 때문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다. 그럼 유동성이 좋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메모리가 비중이 크니까 이게 그렇죠. 언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서 내수 업종, 뭐 은행 업종 이런 걸로 순환매가 됐죠. 물론 시총이 너무 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3분기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 네. 순환매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올 충분히 그럴 수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 네. 사실은 지금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한동안에 쏠림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순환매가 돌더라도 그게 워낙에 좀 짧게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반도체 위주로 가기도 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약간 초반에는 쉬면서 순환매가 돋아 있는데 이게 쉬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해버리면 같이 이제 빠지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건강한 순환매는 언제 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걱정도 지금 상당히 많으신 상태인데 요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오늘 모건 스탠리가 또 네. 네, 아 네, 네네네네. 굉장히 시장에 우리로서는 윈터 이즈 커밍 하면 일단은 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 쪽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 쪽의 비중을 이제 늘려야 된다. 결국에 보면 요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미국의 빅테크 주가 오르면 그거 확인하고 우리도 같이 뭐 삼전이나 닉스가 오른다거나 요랬는데 이제는 메모리 수요 쪽과 공급 쪽을 좀 분리하자.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음. 궁금해요. 제가 그 리포트를 보지는 못했고 그냥 뭐 네. 뉴스만 봤는데요. 네. 타이밍이 되게 좋죠. 저는 뭐 저도 회사에 9년 가까이 어. 있었지만 오늘 하루 트레이딩 관련해서 피 받기 너무너무 좋은 리포트잖아요. 저는 그건 애널리스트나 세일즈맨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뭐 아주 심각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아, 보고요. 그래요? 근데 오. 그거는 뭐 하나의 의견이니까 네, 그걸 네.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과거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음. 엔비디아가 $200면요 대략 20배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데이터로 보시 20배가 넘는다고 보지만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10가 넘거든요. EPS가 향후로 보면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30, 40배 거래될 때에 비해서는 훨씬 싸 보이는 거죠. 마소도 마찬가지. 뭐 이렇단 말.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제가 주식을 100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메모리가 1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가 10배쯤 다 났거든요. 작년부터 하면. 그러면 갑자기 내 주식에서 메모리의 비중이 한 8, 90%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줄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어. 매니저라면. 개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 이걸 줄이는 선택을 하는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걸 줄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뭘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편하잖아요. 메모리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 사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이크론을 팔고 애플 사거나 뭐 애플은 하이퍼스케일러는 아니지만 뭐 마소 사거나 이런 거 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미국은 메모리가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투자를 권하기에 편한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콜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6천 한 4, 500조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중에 3,300조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 거기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3,500조가 되고 거기에 무슨 등등등을 합치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1%만 팔아도 30몇 조잖아요. 뭐 살 거냐는 거죠. 아.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외사에서 얘기하는 걸 꼭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그림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빠졌고 조금만 돈이 나와도 그래도 코스닥 시총이 아마 지금 500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코스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무지막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에만 들어가도 다른 쪽으로는 돈이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러니까 네. 이분의 리포트를 제가 내용을 못 봐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결론으로만 보면 미국이라는 시장은 워낙 메모리가 니치 마켓 같은 거였기 때문에 니치 마켓에서 본 마켓으로 가라 정도로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메모리가 워낙에 지금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쵸. 메모리가 많이 네. 팔지 않고 팔고 가라는 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만 팔아도 되거든요. 그럼 많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오히려 훨씬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시총으로 보면 1등이 지금은 삼성전자, 2등이 이제 SK하이닉스, 아마 3등이 스퀘어인지 우선주인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 이거 1, 2, 3, 4등에서 조금씩 팔아서 5등부터 10등 사도 엄청나게 좋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전자랑 닉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수요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뭐 리밸런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 선혜 아나운서님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우리나라 전자랑 닉스 빠질 때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 전자에서 넘어오나 보다. 근데 막 6, 7% 빠지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더 후져 보이는 종목은 더 때리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 움직임이라고 이랑 요 모건 스탠리 내용을 비교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타이밍상도 삼성전자가 진짜 역대 최고 실적, 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네. 실적을 기록한 날 메모리 정책론을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내놨기 때문에 이게 또 맞부딪히면서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 나온 네. 거잖아요. 오늘 이 실적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삼성전자 그 정도의 실적, 그런데 기대치는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합을 못 시킨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네. 삼성전자는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았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작년 2분기가. 네. 그래서 YOY 증가율로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가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기저 때문에 올해 아. 영업이익 증가율이 2분기가 1000몇백 %더라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이익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이번 분기 컨센서스를 제가 팩셋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60 한 4, 5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다음 분기가 80 몇 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7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YOY로. 그러니까 YOY가 SK하이닉스는 유지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다음 분기는 무조건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높아서. 뭐 이런 것도 굳이 뭐 이유로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어쨌든 이벤트가 끝났고 왜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땠었냐면 음. 지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당일날은 정말 무섭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지금 마이크론도 고점 대비 20% 아마 넘게 빠졌을 음.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빠진 걸 감안해도 아직 고점 대비 20%가 20% 이제 좀 빠졌겠네요. 음.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전체 메모리 기업들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몇 개 기업들하고 거기에 하드디스크 기업들이나 뭐 낸드 기업까지 합치면 음. 삼성전자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과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더 과하진 않아요. 네. 물론 이거 너무 큰 거지만. 그러니까 이걸 그냥 회사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데랑 비슷하게 오늘 그냥 주식을 줄였다고 하면 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루에 막 6, 7%씩 빠지면 안 되죠. 이런 그러니까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런데 조금 큰 그림이나 긴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고점에서 제일 많이 빠진 메모리 기업은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 제일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봐요. 실적은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90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는 하루에 3조 원을 번 건데 그러면 1시간당 1000억, 1250억씩 번 거란 말이에요. 시간당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그런 회사가 어떻게 안 훌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 항상 펀더멘털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신 게 맞고 이거를 또 굳이 시장을 너무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들은 아 이게 뭐 미리 사람들이 숫자를 알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금요일 날 미국장이 놀았을 때 우리나라 장이 올랐고 근데 금요일 날 미국장이 올랐는데 어제 미국에서 메모리가 별로 못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발 매도 좀 하여튼 뭐 그런 어. 걸로 키 맞추기로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게 더 훨씬 그러니까 이게 좀 멋이 없는 설명인데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깊고 과한 해석이 아니라 네. 네 고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네 고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면은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이 그것도 일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을 좀 위아래로 막 흔드는 요소가 뭘까를 네. 좀 크게 좀 제가 키워드로만 좀 네. 생각을 해 보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튀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금리를 또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리밸런싱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의 잇따른 매도 지금까지도 그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반도체 네. 쪽으로 이제 쏠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은 뭐 2배짜리 ETF 뭐 이런 것 때문에 수급적인 것도 이제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이제 큰 것만 좀 제시를 음. 해 드린 거예요. 위원님 생각에 요 중에서 하반기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키워드 우리 네. 시장에서 그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명백히 이제 AI나 메모리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아. 아까 저희는 이제 5월 20일에 쓴 자료의 제목이 로테이션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환매라는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돌려면 장이 폭락장이 가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한 거죠. 아니 네네. 메인으로 가는 주식이 망가지는데 누가 순환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네. 순환매가 나오려면 시장이 적절한 조정이 있으면서 주도주가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다른 데로 사람들이 살 생각을 하는 거지. 메인 주식이 박살이 나고 있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나 전 3분기까지를 생각하니까 3분기까지 연준의 유동성하고 AI 관련된 투자의 모멘텀이 꺾이느냐 안 느느냐가 장을 가장 크게 결정할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아.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 매도랑 금리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고 네네. 캐비너 씨가 저는 최소한 9월 FOMC까지는 유동성을 안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리고 내리고는 사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캐비너 씨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외국인 매도는 전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합니다. 올해 내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매도가. 잘 생각해 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의 종목이 두 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A랑 B랑. 네. A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원이었고 B라는 종목의 시가총액도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A만 50원을 갖고 있었고요. B는 빵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A라는 주식이 3배가 올랐습니다. 네. B는 못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400원이 되죠. 그냥 그렇죠. 300원 더하기 100원이니까. 외국인은 원래 200원에서 50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5%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3배가 올랐으니까 여기는 150원이 됐잖아요. 그럼 전체가 400원인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150원이 됩니다. 아. 원래 200원에 25%를 갖고 있던 사람이 400원에 150%니까 거의 40%를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40%를 25%로 다 맞출 수는 없어도 40을 뭐 30이나 35로 맞춰야 됩니다. 계속 덜어내는 지금 그 아. 과정이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정답은 네네. 아닙니다. 왜냐? 원래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뭐 12, 3% 이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음.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홍콩, 홍콩은 이머징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 뭐 거의 근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펀드 매니저고 우리 선혜 아나운서님이 선혜 씨가 음. 윗사람이에요. 네네네. 막 펀드를 갖고 왔는데 갑자기 한국 비중이 10에서 40이 됐죠.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 좀 음.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1, 2%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한 3, 4% 됐어요. 크게 티 안 나죠. 음. 미국이 여전히 65%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이 밸런싱을 굳이 빡세게 안 해도 되려면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급작스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수가 충분히 빠지면 매력이 생기니까 다시 살 수는 있을 건데 지금 파는 과정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식 2개짜리로 이해하시면 그게 전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변수라기보다는 강도에 따라 다른데 상수인 거고 오히려 AI하고 유동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좀 제대로 돌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네. 하에서 네. 네. 유동성과 AI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FOMC하고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실적 발표 여기서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 요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걸 좀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과 계기가 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답일까요? 네. 진짜 네.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 오늘
지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었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있었고 네. 사실 오늘 LG전자도 발표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좋게 슬퍼졌습니다. 나왔어요. LG전자 실적이 나왔고 주가 네. 올랐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ASML하고 아마 TSMC가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TSMC는 월간으로 매출을 주기 때문에 대충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캐펙스가 얼마고 시장이 어떤지를 잘 말해주는 회사이고요. 네. ASML은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메모리를 어떤 장비 주문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테슬라, 아마 넷플릭스를 필두로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아마 마지막 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려요. 제가 2018년에 19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한투룡에 있을 때였는데요. 운용을 할 때였는데 애플이 1월 아마 첫째 영업일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공시를 합니다. 그때가 18년 4분기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인가 공시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실적이 훨씬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공시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주가 많이 빠지고 그게 바닥이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은 네. 정말 자기네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내가 회사에다가 시장에다가 이상한 말을 할 것 같으면 보통 미리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7월이 됐는데 별 얘기 없잖아요. 그럼 실적은 보통 좋을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쫓아가면서 보시면 거의 답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 FOMC는 6월에 분명히 케빈 허쉬가 자기는 SEP 그 포함된 점도표,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시하지 않겠다고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7월 달에는 점도표가 없어요. 그럼 7월 FOMC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워시 의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러겠죠. 아직 연구하고 있다. 원래 7월에는 점도표 없지 않니? 뭐 이러면서 대충 말로 때울 겁니다. 대충 말로 때우는 달에 금리 올릴 것 같으신가요? 중요한 건 이번 성명서에 보면 5월 달 FOMC에서는 동결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성명서 첫 줄이 12대 0으로 동결에 확정했다라고 나옵니다. 6월보다 7월에 물가 떨어질 건데 12대 0이 갑자기 바뀌어서 금리 인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7월 달은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실적의 흐름, 다음 주에 ASML하고 TSMC, 그 다음 주에 아마 테슬라부터 발표할 것 같아요. 테슬라랑 넷플릭스가 보통 더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을 보시면 거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메타도 있고 이제 줄줄이 발표를 하는데, 메타 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또 음. 영향을 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예상치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가이던스라든지 캐펙스, 특히나 투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메타 얘기를 제가 네네. 한 번만 해드리면, 좋아요. 잘 보시면 네. 메타가 하겠다는 게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보다 박살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메타가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게 최초인가요? 메타가 하는 게? 알파벳도 자기네 제미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돌리는데 구글 클라우드 매출 엄청나게 큽니다. AWS, 아마존도 자기 데이터 센터 엄청 돌리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회사고요. 마소도 클라우드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도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자기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궤도 데이터 센터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늘하고 데이터 센터만 늘린대요. 그런데 늘리는데 알파벳하고 엔트로픽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외부에 또 1년에 한 달에 200억 불씩 받고 네. 임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하겠다는 사업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메타가 그걸 한다니까 이렇게 싫어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그러니까 제가 메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팩트는 모르지만 논리는 잘못됐다.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컴퓨터를 제가 새 걸 샀어요. 옛날 게 남았습니다. 옛날 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옛날 게 있다고 해서 새 걸 안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2022년에 GPT가 생기고 네. 23년부터 엔비디아가 떼돈을 벌었는데 그때 하퍼 100 이런 걸로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거거든요. 얼마나 후질까요? 지금 3년 전인데. 얘 후진 거 써먹어야 됩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노트북 새로 샀는데 옛날 노트북 당근에 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몇십만 원 주고.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가 굳이 기존에 있는 캐펙스를 하향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없다. 아. 다만 이제 비용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토탈 익스펜스 부분을 주거든요. 네. 이거는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들쓰는 거는 미국 애들의 특징이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기사를 통해 본 거지만 토큰 맥싱은 지고 모델 맥싱이 뜬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쉬운 작업은 좀 저렴한 AI를 시키고 복잡한 것만 좀 고퀄리티의 이제 AI 시킨다. 그만큼 AI 쪽에 대한 비용이 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에 회사들이 좀 민감해졌다라는 건 네. 신호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쪽도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 이번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아, 같고요. 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캐펙스랑 관계가 없는 거고 없는 쓰는 사람들이 거고. 그렇다는 거니까 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쓸 때 네. 옛날이면 구글에 검색할 거를 그냥 뭐 제미나이나 뭐 맞아요. 챗GPT나 클라우드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의 행태를 파악하더니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자꾸 하면 자꾸 이상한 답을 주고 막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산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대신에 이제 과연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서 토큰을 잘 쓰게 해주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8월 말에 엔비디아에서 이 베라 루빈을 어떻게 말해주는지가 네. 너무너무 궁금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말이면 아직 너무 아직도 멀었죠. 뭐 네, 혹시나 그래도 혹시 멀었지만. 2달 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시니까 네. 내일도 모르는데 그죠? 맞는 말씀이세요. 네.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뭐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주목도가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엄청난 주목도가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자, 시장 좀 혼란스러울 때 또 나와 주셨어요. 네, 네. 하필이면 날짜가. 네. 네. 어떤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 좀 마음속에 중심을 음. 가지고 시장에 좀 임해 볼까요? 네, 오늘 진짜로 또 네. 느낀 게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그게 폐지가 될 리는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ETF가 어느 순간 끝났다. 네. 그게 제가 돈을 빌려서 주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령 끝나는 날 이후에 주식이 오르더라도 저는 손해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거나 내가 리스크를 너무 많이 치면 at the end of the day 내가 맞아도 틀린 겁니다. 털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주식 이럴 때는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점에서 하이닉스를 샀다. 그럼 지금 거의 50% 빠진 거잖아요. 너무너무 눈물 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조금만 샀으면 사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진짜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신 한상희 위원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